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쉬고 돌아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네요. 산타랠리도 꺼진 걸까요?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분석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 사실상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연말 시즌이다 보니 휴가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각각 다 약세를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힘을 내주면서 2%대 상승 마감했네요. 우리 시장도 지금 같이 연말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460원 선을 돌파해낸 부담스러운 환율을 제외하고는 지수단에서 상승 흐름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환율이 좀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1,460원 선을 돌파한 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무려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64원까지 돌파해낸 건데 이제 1,500원 고지 머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상방이 열려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섹터별로 보면 주도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좀 느껴졌습니다. 조선이죠. 어제 저희도 플러스 알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도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또 시장에 한번 트리거로 반영이 되면서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미포까지 줄줄이 신고가 경신했고요. 기자재단에 대한 코멘트도 많이 드렸었죠. 한화엔진도 힘을 내주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터치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에 띄는 건 5G 쪽이었는데요. 솔리드와 KMW 장 초반에는 한 10% 정도 힘을 내주더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급등을 해줬습니다. 거의 20%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오랜만에 보는 건 완성차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어제 사실상 테슬라의 현대차가 선물을 줬다 이런 외신 보도가 많았는데 사실은 이에 대한 영향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환율이 연일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환율 수혜주로도 꼽히는데 이에 대해서 힘을 좀 못 냈었던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높아서 이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들도 왕왕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좀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플러스 기관, 외국인도 빈집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현대차와 기아 동반 상승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현대차의 무선 충전기 무상 보급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주들이 급등세 보였죠. 휴맥스는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물론 풀리긴 했지만 휴맥스 홀딩스 마찬가지로 급등했다가 나중에는 윗골이 달고 또 운봉으로 전환된 채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좀 일시적이었던 걸까요? 자, 돌이켜보면 12월의 마지막 목요일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제 딱 2거래일 정도 남겨놓고 있죠.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장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자,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이제 고민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특별한 초대 손님까지 모셨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올 한 해 어땠는지 먼저 돌이켜볼까요? 자, 2024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참 쑥가쁜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한국 증시 매력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비관론들이 팽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안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섹터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벤트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는 미 대선이 되겠죠. 초박빙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셨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가 됐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권을 쥐게 된 건데 그러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 조선 방산 제거는 급등한 반면 해리스 수혜주로 꼽혔던 2차 전지와 친환경은 좀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진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었죠. 바로 오른팔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 당선의 주역으로 꼽히면서
그의 꿈인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주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또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는 워딩을 밝히면서 10만 달러를 어느새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국민이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리스크에 각국의 통화정책 전환까지 얹어지면서 원화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 반면 달러 강세는 치솟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환율 1,400원 시대가 열렸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조선 음식료, 전력, 화장품 이 안에 수출주들의 순환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장입니다. 끝으로도 AI 쪽도 한몫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을 돌아봤을 때 엔비디아 더 강력했지 않나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상승률을 카운트해봤더니 엔비디아 작년에 200% 넘게 급등을 했죠. 근데 올해는 그보다 상승률 측면에서는 약간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80% 상승률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려고 하니 이제 새로운 신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죠. 몇 거래일 만에 한 100% 달성이다라면 기울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브로드컴의 상승보다 더 무서운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HBM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반기 들어서 한 4달 만에 300%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무려 3배가 오른 거죠. 자, HBM. 이제 AI가 새로 쓴 역사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주문형 반도체까지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끝으로는 이렇게만 참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한몫했죠. 때문에 또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왕고래 원전 밸류업 쪽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좀 조정을 받긴 했네요. 자, 2024년에서 이제 우린 내년에 어떤 힌트를 좀 얻어보면 좋을까요? 한 증권사에서 상당히 재미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좀 해봤는데요. 내년 푸른 뱀의 해죠. 그래서 스네이크 앞에 스펠링을 따서 각각 키워드를 뽑아본 건데요. 자, 먼저 S, 솔로 플레이입니다. 각자 도생, 다시 말해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런 대내외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알테오젠을 또 관심주로 뽑기도 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N은 천연 가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셰일가스 수출 프로젝트를 재개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죠. 이로 인해서 조선주는 내년에도 어김없이 주도주 역할을 할 걸로 분석되고 있고요. A는 이제 애프터 하드웨어, 즉 하드웨어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대장으로 꼽히는 네이버도 여기 올라와 있고요. 또 K, 코리아 스페셜티,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갖자라는 측면에서 K-팝, K-푸드 꼽아주셨는데 K 컨텐츠도 한몫하겠죠. 같이 얹어서 연결고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래저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 거의 비선 실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까지 모멘텀 좀 연결지어서 확장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니까 공통점을 한 3가지 정도 뽑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아래 조선 우주항공에 있어서 조금 확장시켜서 드론까지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끝으로는 AI에서 좀 확장시켜서 양자 기술 이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각각의 관심 종목들 한번 넣어봤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린 도대체 어떤 섹터들 봐야 하는지 잠시 후 모실 네 분과 함께 그 섹터별 힌트 조금 더 추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 만한 이슈도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자, 어제 오후장에서 나온 이슈죠.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건데 이 소식 때문에 이마트가 장 막판 들어서 급등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까지 무려 4% 오르면서 그 강세 이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있어서 변동성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화랑을 펼치고 있는 것 같죠. 내년에 무려 전기차 판매가 이제 내연 기관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1,000만 대, 1,200만 대, 그리고 1,100만 대니까 한 100만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에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선 이렇게 고무적인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는 점 또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될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가보시죠. 네, 오늘 저희 초대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새롭게 뵙는 분도 있어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요. 올해 일단 돌아봐야지 내년에 대한 해안을 또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가장 핫했던 섹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곳에 투표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안방 마님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머슴? 돌쇠는 아니잖아요. 자, 우리 안방 아버님, 이권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만 골라주신다면요. 일단 뭐 많죠. 올해도 생각보다 좋은 섹터들은 많았는데 하반기까지 계속 좋았던 게 지금 현재까지 어제까지 좋았던 조선주를 갖고 왔고요. 일단 왜 갖고 나왔냐면 좀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갖고 나왔는데 일단 하반기 들어서 이제 호재가 이제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연초에는 수장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중간에 이제 좀 잘 쉬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보면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안 좋았던 그 물량들은 좀 빠져나가고 오히려 지금 단가가 높은 이제 비싸게 수주했던 배들의 실적들이 반영되면서 지금 이제 주가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는 중인데 하반기 들어서 지금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조선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좋았던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히려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트럼프와 이제 우리 정상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환율이 이제 최근에 급등하면서 또 이제 고환율 수혜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조선주들은 고환율 수혜주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배 처음에 수주 받을 때 환해질을 다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얼마에 설정했는지는 이제 실적 발표해봐야지 나중에 알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는 또 이제 12월 3일 날이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큰일이 있었던 12월 3일 날 또 인도에서 관계자들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그래서 인도까지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업에 러브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크게 났는데 네. 물론 이제 근거는 있는 얘기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천척 얘기 나오고 좀 이렇게 천척 우리가 받을 수도 없거든요. 지금 독가 꽉 차서. 독가가 다 차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조선주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래요? 이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PER, PBR 다 지금 뭐 최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 여름에 방산주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지금 너무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중장기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 1월 달에는 한번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빼고 갈 수도 있다. 자, 지금 저희가 올해 돌아봤을 때 가장 핫한 섹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이 섹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께 질문 좀 드려볼까요? 어떤 섹터에 한 표 주시겠어요?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반짝하고 끝나버린 네. 화장품 섹터. 화장품이요? 네. 반짝하고 끝났는데 왜 꼽으신 거예요? 길지도 않았는데. 올해 핫했던 섹터 말씀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그 올해 많은 섹터들이 순환매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강했었는데 그 순환매가 좀 길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 뭐 토니모리라든지 한국화장품제조라든지 뭐 클리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1분기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방금 말씀 종목들이 좀 앞서 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K열풍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그런 K열풍 속에서 이제 또 화장품이 북미 쪽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일단 좀 이게 길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효과가 단기에 좀 그치게 되면서 7월달 이후부터는 바이오 쪽으로 주도 섹터를 내주게 되면서 좀 아쉽게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전반적인 빠른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영향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마다 이슈에 의해서 어떤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빨리 식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화장품 뭐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올해 이제 화장품 얘기하실 때 수출입 동향 상당히 많이 말씀들 하셨었거든요. 특히나 북미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또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탈중국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북미 쪽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동향에서도 언제는 또 전년 동기 대비 보다가 이제 8월달 이후부터는 또 전월 대비 보더라고요. 북미 쪽 같은 경우는 8월달 정점 찍고 9월달부터 이제 또 마이너스로 꺾였거든요, 전월 대비. 그죠. 네, 그리고 화장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로 봤을 때는 10월달부터 또 전월 대비 마이너스 16%. 이번 달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 또 마이너스 6%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월 대비 이 위축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괜찮아져야 또 화장품이 또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에 시장이 좀 조바심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두 분 핫한 섹터 동시에 질문 드렸는데 지금 한 분은 길게 핫했던 거 꼽아주셨고 한 분은 굉장히 짧게 핫했던 거 꼽아주셨거든요. 다릅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떤 기준에서 선택해 주셨을지 궁금해요. 네, 뭐 섹터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네. 정책, 밸류업 정책이 올해 제일 큰 화두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주주 환원율이 많이 떨어진 국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이런저런 일부 기업들이 주주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더 내세우다가 주가가 고꾸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금감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재도 하기도 했었죠. 어찌되었든 이제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3년째 밸류업 정책을 장려하면서 그 효과가 작년 올해 일본 증시를 강하게 올릴 수 있었던 요소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자본 시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정책이 별로 없는 중국 같은 경우도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밸류업에 대해서 적극 장려를 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높이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실적도 좋은 기업들이 배당을 높이겠다고 하면은 바로 주가가 상승을 좀 하거나 혹은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더라도 또 이런 밸류업 정책이 좀 강화된 밸류업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영향을 주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는 밸류업 이런 그 흐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올해 그 효과를 많이 봤고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라면은 뭐 내년, 뭐 내후년 계속해서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배당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고배당주. 다만 이제 배당만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실적이 늘어나면서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5년에도 계속해서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현실 가운데서 다만 좀 걸리는 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획을 그은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요? 그렇죠. 이제 15년도에 뭐 한미약품이 처음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했고, 뭐 18년도에는 뭐 바이오시밀러, 20년대에는 뭐 CDMO 사업.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여러 종목들이 큰 기회가 많이 나왔었고, 뭐 알테오젠이 뭐 독점 계약도 있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로열티 구조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게 되었고, 뭐 셀트리온, 진펜테라 FDA 승인 받았죠. 그리고 유황양액 냉나자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아켄도 기술 이전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결국에는 올해 이제 여러 기술 이전과 FDA 승인이 나왔다면은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제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뭐 침투율이나 그리고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의 달라진 점, 물론 기존에는 삼성 바이오로이스와 사실 셀트리온만 이제 메인 트랙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었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제 브리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메인 트랙까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K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커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알테오젠도 이제 내년 1분기에 여러 이제 FDA 승인 신청에 대한 뭐 이슈도 있을 거고, 향후에 여러 임상에 대한 진입 여부가 또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서 사실 뭐 다른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는 올해는 뭐 계약건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K 바이오에 대한 검증 기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너네 잘 팔리고 생각보다 그 기술에 대한 임상 속도가 나아졌는데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물론 어제 대주주 양도세 이제 관련해서 물량들이 다 나왔다고 보이고 있다면은 만약 오늘부터 새로운 그 수급적인 요인들이 나오고 내년에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은 내년에도 주도 섹터, 물론 하반기에 사실 주춤을 했지만은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를 진단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대한 힌트들도 조금씩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출연자분들 올 한 해 어떻게 보셨는지 진단 평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얻은 해안을 바탕으로 내년을 전망해봐야겠죠. 자, 먼저 내년 진단은요. 매크로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너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대표님. 네. 내년에 좀 기대 걸어봐도 괜찮겠습니까? 기대를 먼저 해야죠. 예. 어떻게든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장을 떠나지 않을 거면. 어떻게든 해볼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서 저는 아마 상단은 잘하면 네. 한 2,700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 상저하고를 전망을 하고요. 이제 상반기에는 안 좋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됐고 지금 원래 연말 연초가 되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이제 신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환율도 지금 1,469원까지 거의 70원 오늘 돌파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70원 한번 찍었습니다. 오. 예,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결국- 속도 이제 그 한마디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이제 네. 이게 남들도 약한데 우리도 약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을 좀 짓누르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이 결국엔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환율이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이게 뭐 2, 3월까지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뒤로 좀 뭔가 해결이 되고 나면 바닥권에서 이제 워낙 싸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세력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좀 상승으로 좀 돌아서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전체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국내에서도 어떤 것들이 좀 자리를 잡게 되면 2분기부터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코스닥도 매한 가지입니까? 네, 저요? 네. 아, 네. 글쎄요. 저는 내년에 살짝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그 시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요? 정치적인 일단은, 부분이요? 아니요. 그런 부분 고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대스 프리미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보면은 달이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네. 올해 보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아마 해가 바뀌게 되면서 트럼프 이기 출범하고 그다음에 신년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1월 달, 2월 달이 잠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3월 달이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정부가 본격 출범을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장질이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악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공매도 재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이제 금지가 되게 되면서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수급의 흐름이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대형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만 보게 된다라면은 대형주 쪽으로 이 수급이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그래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올해 많이 오른 섹터들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타겟이 저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 타겟이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반대로 이제 많이 빠진 뭐 삼성전자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상승으로 가기 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봤을 때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IT도 그렇고 과연 그런 모멘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다 보니까 2019년과 비슷한 장세가 생각이 나는 거죠. 2019년 같은 경우도 연초 1월 달에 삼성전자 20% 올라가고 지수가 또 마찬가지 비슷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하단 박스권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 지금 이제 좀 유사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고환율,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이 뭐 추적 상승에 좀 제동을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한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코스닥 뭐 중성 장세가 되게 되면 뭐 코스닥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러나 2020년 장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도 결국 코스피가 이끌어주게 되면서 코스닥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도 가려면은 결국 코스피가, 그러니까 형님이 가줘야 동생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의 전망은 약간 엇갈리는데요. 이를 당락 지을 수 있는 핀포인트는 환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현재 1,460원 선 돌파했으니까 1,500원 지금 머지 않았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환율 쪽 어떻게 보십니까? 상방 더 열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고 1,500원까지는 당연히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당연히요? 물론 이제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한은에서 다음 달 뭐 금리 인하 얘기도 계속 해왔었고, 물론 이제 한미 금리 차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가치가 사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환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수출입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뭐 반도체 증가율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자동차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 때에 대한 반도체 수출액은 다시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뭐 레거시야 뭐 CXMT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내년에 새로운 관건은 이제 HBM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할 생각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 대한 흐름을 기대를 해본다고 했을 때, 결국 시장을 이끄는 거는 좀 반도체라 좀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환율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이제 화장품, 뭐 음식료, 뭐 조선, 뭐 자동차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조금 이제 다른 이제 해석을 하자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GMC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제거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세에 대한 부담들이 뭐 향후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바로 시행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1,400 물론 아까 70원까지 이제 갔다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뭐 추경이나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에 대한 빈지털이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회복되면 오히려 원화 강세를 이끌 것이고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도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잦아들 것이다. 뭐 당분간은 높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로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나 2분기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네. 그 이후에는 좀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로 변화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그러니까 빠르면 1분기라 말씀드린 이유가 3월까지가 제일 큰 어떤 변수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트럼프 2.0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 이후의 분위기하고 정말 취임했을 때 분위기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한두 달은 필요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정책이죠. FOMC의 또 회의도 한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도표 이번에 변화가 있으면서 좀 미국 증시가 흔들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같이 또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탄핵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탄핵이 된다라면 대선 후보가 어느 쪽이 나올 거라 결론이 날 거고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월 1분기 때까지가 가장 큰 변곡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좀 불안감이 불확실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매도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자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 2년 동안 이제 반기별로 외국인 수급을 좀 본 건데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뭐 매수가 안 들어온다 하지만 자세히 보신다라면 7월 11일부터 외국인 매도가 본격화됐었는데 한 23조 정도 거의 24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 하나예요. 삼성전자에만 거의 10조. 예. 엄청 많이 21조 4천억인데 저기 우선주를 뺀 거거든요. 우선주를 포함하면 거의 3조 가까이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수급 눈에 보이는 거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전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한 1조 원 이상 순매수가 집계가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K증시에 대해서 완전하게 버린 건 없다. 그래서 여전히 K증시에 대해서는 전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수급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들 쭉 들어보면요. 결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면 바로 뭔가 가닥이 잡힐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변곡점을 3월 정도로 의견이 합치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칠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이 회복되면 다시 K증시를 향한 눈빛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데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전망을 마쳤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뷰가 나왔으니까 저희 본격적으로 어디에 손을 뻗쳐봐야 하는지 또 체크해 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네. 내년에는 어느 쪽으로 베팅하시겠어요? 계속 조선입니까? 조선 아까 꺾인다고 얘기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길게는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길게 가는데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저는 뭐 조선주는 뭐 여전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던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선인지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그건 뭐 잘 모르죠. 항상 꺾이면 아는 거니까. 네. 일단 내년에
뭐 이것저것 다 봐도 뭐 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반도체도 좋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리기판을 보고 있습니다. 좀 지역적인 섹터인데 뭐 브로드컴 이슈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일단 상용화를 이제 내년에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SK 앱솔릭스가 일단은 뭐 하반기 정도 빠르면 2분기 끄트머리 정도에 이제 생산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발주들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주문들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이 섹터가 재밌는 건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주면 생각보다 좀 강한 시세를 줄 수도 있다. 지금 실적으로 가는 쪽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네. 결국에는 먼저 주가를 올려놓고 실적을 확인하는 섹터가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SKC랑 피롭틱스 정도를 보고 있고 또 뭐 추가로 보면 ISC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SKC는 어제 뭐 동박 이슈가 또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피롭틱스는 이제 TGV 장비를 유일하게 지금 뭐 여기저기 납품한 회사죠. 그래서 지금 아마 표준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유리기판도 지금 뭔가 이제 처음 발을 디디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표준이 되냐 안 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삼성전기가 추구하는 쪽과 지금 SK 쪽과 두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리기판이 상용한 SK 쪽이 먼저 되기 때문에 SK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주가는 생각보다 한번 튀기 시작하면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SKC가 유리기판 양산 성공 그 데드라인이 언제였죠? 25년이었나요? 25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목표치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장대 꼽아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네. 어느 쪽을 보세요? 저는 네. 조선이요. 조선이요. 네. 네. 다른 분들이 뭐 AI 뭐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다른 거 다 좋은 거 얘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하. 그냥 저는 계속 조선을 선택했어요. 그냥 무난하게. 어, 뭐 빤하다고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빤해도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종목을 잘 네.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냥 환율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였던 유노멀 시대를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1,600원.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브라질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대적 위기적 위기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통화 절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한번 위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 차차하고 좋은 얘기를 드리자면은 환율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반 소비재 수출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부 주대 공공재 수출이냐 이 부분에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수출 주시면은 이렇게 좀 방향이 다른 이유가 뭐 IT, 자동차, 조선 쪽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음.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LNG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매연이 하는데 이게 지금 또 환율이 변동이 돼서 아마 좀 다를 건데 이게 원가가 프랑스 GTT사 로얄티 주는 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2억 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간신히 2021년도 8월 달에 하나오션이 마지막으로 넘었고 그리고 2억 5천만 불 수주 같은 경우도 2020년 6월 달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공시 찾아보면 아마 내용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현대중공업도 보게 되면은 이제 2021년도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내년부터는 2022년, 2023년 물량이 다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12월 달에 조선주가 또 미리 움직이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이런 것들이 내년에 반영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 모멘텀 받게 되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8년도 수주권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뭐 LNG 터미널 얘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뭐 17건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또 LNG 운반선 100척이 더 이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또 수출을 하게 되면은 또 애가 타는 쪽이 또 카타르 5만 쪽이 될 거거든요. 또 그럼 카타르가 또 추가 수출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물량들이 2028년, 2019년 그 지금 인도 쪽에 어제 또 천청 얘기 나오던데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은 LNG 추진선이라든지 또 친환경 선박도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뭐 선박 발주량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봅니다. 뭐 척수로는 중국에 딜 수밖에 없겠지만은 돈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건데 이게 지금 올해 그리고 작년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작년 상반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하반기에 좀 식었다가 올해 또 상반기 올랐다가 식었다가 또 이제 내년 넘어간 시점에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면서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걸 사야 되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사만 네. 해도 어려운데 지금은 시장에서 최근에 기자재까지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짜장이야 짬뽕이야 그런 고민처럼 되게 기분 좋은 고민인데 네. 그래서 그 고민을 그 아싸리 하시지 마시라는 판단에 방법이 있어요? ETF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타이거 조선 탑10이라는 ETF를 가져왔는데 조선 탑10. 요게 이제 포트 비중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26.9%고 그 다음에 그러네요. HD 한국조선영이 24.57%고 다음이 하나오션이거든요. 아. 어찌 보면 미국 쪽 MRO 그리고 LNG선 수주 이런 거 동반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ETF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거 조선 탑10 같은 경우도 5%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보면 충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종목 아니더라도 네. 뭐 이런 ETF 선택하시더라도 충분히 뭐 소외가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도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 비과세 말씀드릴게요. 중요하죠. 네. 그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아우 좋습니다. 짜장인지 짬뽕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탕수육 들고 오셨어요. 네. 자 유창희 본부장님은 어떤 거 선택하실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성장주를 계속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요. 네, 저는 올해 조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연초에 좀 주목을 받고 힘을 못 받았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팔란티어 보면은 주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좋은 실적이 3분기부터 찍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4분기라든지 내년에도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관련돼서 좋은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AI라는 서비스가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 한 여름부터는 챗GPT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한번 쓰기 시도가 어려운 것이지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네.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직원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뭐 의료라든지 뭐 국방, 뭐 일부 기업 서비스 쪽으로 계속 확단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 볼 만하고요. 또 AI 서비스 하면은 사실은 뭐 미국 기업이 다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거대 뭐 LNM 쪽은 그렇겠습니다만은 기업에 특화된 거 혹은 뭐 국방이라든지 이런 소버린 AI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각 국가라든지 개별 기업이 제한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틈새 시장은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비즈니스는 이제 태동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관련해서 더존 비전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더존 비전은 뭐 예전부터 뭐 다들 뭐 격리 나라라고 하면 아시겠죠. CD-ROM으로 회계 업무를 봤었던 서비스를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변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고객층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아마란스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19% 이상 사업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러면은 그 서비스 이거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싱가포르든 해외 시장에서도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이 좀 확인되고 지난 3분기서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통할 수 있는 서비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약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7월 달 직전 고점대에서 약간 매물을 소화하는 것이고 만약에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 최소한 뭐 내년 상반기까지 한 1, 2월까지 해서 한 8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프트웨어 하면 사실 국내 대장으로 꼽히는 게 네이버인데 네이버보다 더존 비전을 선택하신 이유는 실적이 찍히는 거다라는 힌트 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증권사에서 보면 네이버 하던데 저희는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을 더 듣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이화진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목이 잠길 뻔했어요. 네. 어떤 거 선택하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내년 상반기 사실 펀더멘탈 시장보다는 당분간은 좀 내러티브한 좀 시장을 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로봇이요. 물론 실적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맞고 실제로 우리나라 로봇 협동 로봇이나 물론 이제 어제 하이젠 RNM이라고 한 종목이 뭐 액추에이터 흔히 말하는 감속기 시장은 나오긴 하지만 아직 일본 특히 뭐 화낙이나 야스카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기술력에는 굉장히 좀 뒤처집니다. 뭐 협동 로봇도 유럽이나 북미 쪽 시장만 조금 타겟을 봐야 되는 시장이고 물론 이제 유럽 경기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게 되면서 내년에 조금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북미 판매 채널과 유럽 판매 채널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못 넘습니다. 그런데 뭘 봐야 되냐? 네.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될 거고, 물론 연간 200만 대 이상. 그러니까 향후에 테슬라 이제 자동차가 연간 1000만 대까지 나온 게 결국에는 2030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도 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발의를 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 수 있는 회사 4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상장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하나 없고, 물론 내년 상반기에 이적 보행 로봇이 본격적으로 시향선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로 별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머스크가 시작이 되고 오픈 AI 쪽에서도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 아까 AI 소프트웨어도 얘기했고 그 다음 차례가 AI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시선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로봇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최근에 로봇이 조선 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앞서 유럽에 대한 것들도 어쩌면 그런 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뭔가 선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로 간다라는 이런 입장에 입각해 보면은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르메카가 연정용 로봇 만드는 건 맞습니다.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저기 울산이나 거제에 있는 아직 용접 뭘 하진 생산직을 않죠. 다 자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물론 사람을. 네. 그 한 대가 한 4천만 정도 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비용은 절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이해관계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뉴르메카가 저렇게 가는 거는 조선업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오네? 그러면은 뉴르메카가 내러티브 그걸로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이걸로 수익이 확 올라간다 그런 점에서 접근하시면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로봇은 내러티브다라고 쫙 이렇게 활용 점정을 찍고 찍어주시는 것 같네요. 참 로봇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관심도 어떤 분위기 차원에서 이렇게 진단해 주신 것 같네요. 저희도 관심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진짜 이렇게 많은 남성 출연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건 너무 영광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홍일점. 다음에 또 오셔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 아쉽지만 이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